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제3의 힘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그 기득권 세력에게 항상 그 피곤한 일을 당하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그 분노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이렇게 1의 힘, 뭐 2의 힘 이러면 되는데 왜 하필 제3의 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1의 힘은 사실 자한당이 주로 대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군부였지만 지금은 관료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와 그 재벌들의 그 카르텔에서 나오는 힘이 제1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힘은 한마디로 지금의 그 민주당에서 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 관료와 그리고 그 고위 엘리트들, 언론들, 새로운 말하자면 그 기득권층이 된 이런 부분들과 그 재벌들의 새롭게 형성된 카르텔, 이것을 제2의 그 힘, 제2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1의 힘과 제2의 힘의 그 공통점은 결국은 같은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뭐 통상 이렇게 하나는 보수 또 하나는 진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이념의 어떤 그 탈을 깃발을 갖고 있지만 본질은 결국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에서 제1의 힘과 제2의 힘을 구분을 해서 제3의 힘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2년도에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가지고 약 한 30년 정도 그 노동 현장 또 빈민 현장 이런 데서 이제 사회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이게 그 정부가 바뀌어도 즉 다시 말해서 뭐 그 군부 독재에서 또는 그 민간 정부로 바뀌었죠. YS에서 그리고 다시 또 김대중 정부로 바뀌고 또 그러다가 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고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민주당 정부든 또는 뭐 지금의 그 보수 당인 자유한국당 정부든 결국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하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피부로.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2012년도에 제가 그 안철수 그때 그 후보와 제가 이제 좀 어떤 그 동창이라는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정치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뭐 요즘 뭐 제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 줄을 잘못 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뭐 줄을 서서 정치를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생의 어떤 진로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때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나 또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이런 길을 선택해서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는 인천시장 선거에도 나가서 이제 내부 경선에서도 이제 안 되고 하지만 또 우리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나왔던 많은 후보들이 전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참 엄청난 그 시행착오와 또 좌절을 겪었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오직 뭐 저뿐이겠습니까? 지하철 타서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얼굴들 보면
다 뭔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한 얼굴들이죠. 즐거운 표정을 한 그런 서민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그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다 개인화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이분들이 그 기득권에 의해서 일정하게 뭐 여러 가지 당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또 치받치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 또 공무원들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웅들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그 방송을 제가 잘 보질 못했습니다. 다 보면 어떤 이념적인 틀에 기반해서 정파적 논리로 이렇게 사건을 해설하고 이 사회 현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적어도 우리 기득권층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저는 뭐 기득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힘이 있고 또 일정한 조건이 되니까 기득권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뭐 거기 밀린 분들이 또 비기득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게 공정한가, 또 과정이 정의로운가, 이거는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득권들이 자행하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짓들, 또 사기들, 그리고 위선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없는 그 우리 수많은 영웅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기득권의 그 카르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구 까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 정치권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똥침 놓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인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방침으로 제가 좀 열심히 할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약간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심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천 참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단에서 호소문을 보내오셨는데요.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인천 참언론 시민연합은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인천 주민참여예산 민간 위탁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지만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야합해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천 시민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 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300억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 몰아주기를 한다는 건데, 인천시장은 그 박남춘 시장님이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몰아주는 특정 정당은 호소문에 따르면 정의당입니다. 이제 인천시 예산 중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분은 아주 좋은 거죠. 예산을 공무원들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항상 정치는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하죠. 주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끌어낸다고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의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거의 어떤 선거 연합을 위한 그런 뭐 정치 자금으로 이용된다는 그런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이제 인천시 경우에 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에 전임 시장 때보다 20배가 늘어난 돈을 주민 참여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300억, 내년에 400억, 2021년에 500억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인천시가 이게 항상 적자에 허덕여 가지고 언제는 뭐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간신히 뭐 좀 균형을 잡았는데, 그래도 향후 4년간 1조 원 세수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판인데, 이런데 주민 참여 예산을 20배씩 늘린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하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의혹의 어떤 정체가 제기가 된 겁니다. 뭐가 문제냐?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년도 안 된 신생단체에게 무리하게 맡겼는데, 그게 또 정의당의 외곽 조직이더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 예산을 4가지로 나눈 뒤에 시계획형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를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계획형 사업을 운영할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원센터를 민간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게 위탁으로 넘겨줬어요. 올해만 70억의 예산의 운영권을 민간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2배인 140억, 2021년에는 200억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간 위탁 단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단체가 또 급조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원센터, 이제 그 인천시가 위탁을 하게 되는 지원센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단체가 급조했다. 왜냐, 이 지원센터를 받은 그 자치와 공동체가 이 지원센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치와 공동체는 또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급조한 단체고, 이 자치와 공동체의 공동대표가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도 이 회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의 특징이 또 정의당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의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치와 공동체 비등기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치와 공동체 대표와 임원 일부도 정의당에서 활동했거나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계획형 사업자 상당수도 지금 정의당이나 평화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시장이 사실상 정의당의 외곽 조직인 단체에 몇십억의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했다 하는 주장이 이제 인천참언론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명백히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지원센터 위탁 조건에 정치적 편향 배제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정치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겠죠. 특정 이념을 가진 정당원에게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런 정치 편향성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게 예산 운영을 맡긴 것은 위탁 조건 위반이죠. 아니, 평소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뢰가 있고 그런 공정성이라는 게 의심받지 않을 단체라면, 그것이 뭐 정의당이든 뭐든 간에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급조한 단체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쌓고 열심히 했던 그런 단체도 많은데, 그걸 다 제끼고 이 단체에게 줬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뭐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이것 말고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인천시는 계획형 사업의 취지를 개천간 문제와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업 취지와 관계없는 평화 분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죠. 평화란 말 좋죠. 근데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보면 항목을 원래 분명히 해서 집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하는 도중에 항목을 바꾸고 이런 거는 이제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획에 추가시킨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인천시는 변명을 하기를
외부 교수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시 그러니까 6명 중에 인천시 공무원 2명 빼면 4명이 남죠. 4명이 남죠. 이 4명 중에 4명 전원이 자치화 공동체 소속인데 그 외부 교수라고 하는 그 2사람도 그 자치화 공동체의 그 이사들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출발은 브라질에서 룰라가 당선될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룰라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든 그 이제 출발은 브라질이 이제 부정부패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영화 보면 뭐 나오는데 뭐 정부가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그런 엉망진창인 정부의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을 참여시킨 것이 이제 시초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그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2000년 중반쯤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사실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공부도 많이 돼 있고 또 훈련도 돼 있고요. 이게 브라질처럼 그렇게 부패한 집단으로 다 매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복지 부동 뭐 이런 거죠. 일을 그러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일은 안 한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동기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그 엄정한 그 집행과 또 그 전에 어떤 사전 기획 뭐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을 기본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죠. 그 좋은 인력들 놔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취지가 지금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뭐 어떤 그 공무원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을 그만큼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한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딱딱한 칼퇴근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런 분들 좀 더 이렇게 최대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보완한다 이렇게 해야 그 어떤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집단 지성 뭐 이런 거 속에서 이제 뭐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문제는 이게 그것에 대한 홍보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아마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걸 운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20배씩 정원해서 팍팍 내려보내면 이게 다 돈이 어떻게 됩니까? 눈먼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걸 특정 단체에게 몰아준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치 조직의 어떤 그 조직 관리 자금으로 그렇게 이용될 소지가 배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그 좋은 어떤 제도가 그 권력자의 자기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사익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가지는 그 일종의 복지 부동성 여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그 지역의 특정 그 정파 조직들의 어떤 이권 추구 이게 세 개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적폐가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제가 사실 양심적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국가 예산 30%는요, 그거 다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 기득권 엘리트들은 뭐 무슨 R&D 예산이다, 무슨 연구개발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막 빼먹고, 또 한번 권력을 딱 잡았으면 그 권력을 잡은 정치 세력들은 이렇게 뭐 또 참여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또 빼먹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정말 살기 빠듯하잖아요. 일가족들이 번개탄 피우고 지금 자살하고, 뭐 이게 우리가 고도성장기도 아니고 이런 장기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서민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데서 뭐 권력을 좀 차지했다고 그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예산을 그렇게 막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촛불혁명의 정신입니까? 에? 그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정권을 만들어준 줄 압니까? 인천시 농물 파동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에? 복지부동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결탁을 하니까 민생은 관심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좀 창피하고 답답합니다. 박남춘 시장은 나름 실력 있는 관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운동권 출신 중에서 좀 이렇게 나름 양심 있는 분들은 일종의 좀 부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민주투쟁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이랬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좀 자리 차지했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처식도 있고 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한껏 죽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아주 드물지만. 근데 이게 그런 건가요? 혹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또 인천에는 민주당의 조직도 있지만 이 인천이 워낙 이제 운동 조직이 강했으니까 또 정의당 조직도 나름 잘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 연합이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의 개인으로 보면 또 비운동권 출신이니까 또 조직이 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당의 운동권 조직을 좀 활용을 해서 다음 선거에 이용한다? 이제 이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남춘 시장의 그 실력을 나름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특히 이제 관료 출신으로. 저는 우리 시장님이 그러지 말고 자신의 관료적 전문성을 잘 살려서 행정 능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그렇게 받으십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평화복지연대나 자치와 공동체 등도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독식을 하면 지역에 다른 또 민생을 생각하는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이 이게 질서가 이게 좀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게 어디 줄을 잘 서서 자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운동권에 가오가 있는 건데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민생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정치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그런 오해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당 기득권 세력의 폐악질만 또 면접을 주고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세력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 되는 거고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참 다 같이 민주투쟁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훌륭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에게도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신다고 제가 어제 텔레비에서 봤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누적된 공무원들의 부패 비리, 그런 어떤 또 기득권층의 부패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시장이 되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엄정하게 하십시오. 촛불혁명을 한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처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